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4월 15일 주간 토목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KSC 스마트 위클리 탑스토리는 대한토목학회 정충기 회장님이 경세재민 촉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유튜브 영상인데요. 경세재민 촉이라는 매일경제TV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사회 저명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정춘기 회장님이 나오셔서 토목학회도 소개하고 앞으로 토목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세재민 촉 요 프로그램 저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 전문가, CEO, 석학 등을 모시고 일반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경제 현안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또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이런 소개가 있네요. 요거를 제가 한번 그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분석해주는 이런 기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20 몇 분짜리인데 그래서 4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학술단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도로, 철도, 수자원, 환경, 도시 기반시설, 교통, 원격 탐사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젊은 세대들이 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는 이제 노후 인프라 문제, 기후 위기 대비, 그 다음에 미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을 얘기했어요. 뭐 전력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쓰거든요. 반도체 공장이. 그래서 이를 위해 범부처적인 장기적 관점에서 감독할 국가 인프라위원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도 하셨네요. 다음은 학회 소식입니다. 2024년 평의원 후보자 명단인데요. 명단이 발표가 됐죠. 후보자, 그러니까 토목학회는 간접선거, 그러니까 평의원들을 전체 회원들이 평의원들을 뽑아서 그 평의원이 회장을 뽑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의원들이 지금 보면 나와 있고, 이 피선거권이죠. 말하자면 평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회원 가입 5년 이상인 사람이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4월 5일 9시 기준으로 작성된 명단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의원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800명 정도 되네요. 3만 명 회원 중에 5,800명 정도. 자, 그래서 실제 투표는 4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의원을 뽑는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고요. 한 사람당 5명의 아마 후보를, 그죠? 명부를 확인하고 5인 이내로 5명의 회원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일 하모니 안내는 지난주에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꼭지입니다.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을 항상 뉴스에 탑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론 머스크는 인간을 능가하는 AI 내년 안에 올 수도 있다. 인류 7년 내에 화성 간다. 이런 말을 했네요. 일반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AGI, 범용 인공지능을 그죠? 가장 똑똑한 인간, 그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내년에 예를 들어 2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는 얘기인데 인간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뭘로 정의할 수 있죠?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건 그 인간보다는 똑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인간보다 더 똑똑하냐 아니냐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은 그런 똑똑한 사람이 진짜 어쩌다가 한 명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LLM이라는 거는 한 대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하면 뭐 엄청난, 사람으로 말하자면
복제된 것처럼, 그죠? LLM 뭐 사용자가 사용하면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준이 그 숫자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인간은 한 명이지만 AGI는 뭐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십만 명, 수억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AGI보다 뒤떨어지는 인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사실상 사회적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 인터뷰에서 또 역시 변압기 공급과 전력 확보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5년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달에 갈 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7년 안에는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3월 14일이죠. 스타쉽 테스트 3차 테스트 발사를 했는데 일단 궤도까지는 올라갔어요. 궤도까지는 올라갔는데 이제 그게 다시 착륙하는 거기에 이제 실패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7년 안에 화성에 사람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다음 사이언스 두 번째는 최대 규모 3D 우주 지도가 공개됐는데 기존 우주론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미국 물리학회에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왜 에너지부에서 이런 걸 하나? 로렌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암흑 에너지 분광 장비 프로젝트의 첫 해 성과를 발표했다는 거고, 이게 2021년부터 시작한 DESI는 세계 약 70개 기관의 연구자 900명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네요. 아무튼 이 연구팀이 망원경 5,000개로 최대 110억 광년까지 떨어진 은하를 관측해 3D 우주 지도를 만들며 암흑 에너지의 분포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20분마다 5,000개의 새로운 은하를 관측해. 아니, 은하가 뭐 작은 규모의 그것도 아니고 20분마다 5,000개의 새로운 은하를 관측해 매일 밤마다 총 10만 개 이상의 은하를 관측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D 지도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뭐 대단한 프로젝트 같네요.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연구팀은 데이터를 더 모아 현재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인 허블 상수 연구와 중성 미자의 질량 측정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 삼체라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상과학 소설, 영화 뭐 이런 시리즈, 미니 시리즈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아무튼 이 우주에 대한 지식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이 가긴 하죠. 아무튼 인간이 계속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정복 시작했다. 이거 우리들이 이게 이미 정복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워낙 인공지능이 발전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정복은 못했나 봐요. 그죠? 정복 시작됐다라는 얘기니까. 아무튼 수학 그 실력으로 그 수학 올림피아드를 AI가 이제 접수하려고 어느 신문 보니까 뭐 도장 깨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인간을 능가하는 게 뭐 예전에 뭐 체스는 오래전에 능가했고, 그 다음에 바둑이죠. 바둑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세돌 구단과 했고, 체스와 바둑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컴퓨팅, 그러니까 계산이죠. 직접 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이러면은 불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 추론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했는데, 아무튼 수학도 만만치 않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이제 수학 모델 경진 대회를 한 거죠. 딥러닝도 아마 언제 알려졌냐면 아마 개고양이 맞추는 그런 그 대회였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제프린틴 박사팀이 처음으로 그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까지의 그 성과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성과로 우승을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대회는 몇 년 만에 없어졌어요. 워낙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차이가 나버리니까. 자, 그런 것처럼 수학 모델 대회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상금을 많이 주는데 대신 AI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해야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중간 연구 과정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 저기 상금이 얼마였더라? 129억 원? 자, 아무튼 이런 동기부여를 하고 이렇게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곡주입니다. 28조 가덕 TK 신공항 수주 따내라. 자, 요거는 가덕 신공항하고 TK 신공항 두 개를 합하면 28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가 나와 있는데, 계약 목표가 2029년, 둘 다 2029년이에요. 이게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 가덕 신공항은 특히 매립을 해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생 바다를, 여기 그 활주로 길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 바다를 메꿔갖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바로 시공을 시작해도 6년이잖아요. 지금 24년이죠. 5년인데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치마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얘는 육지에다 만드는 거니까 뭐 5년 만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가덕 신공항이 13조, 그다음에 대구 TK 신공항이 11조, 군공항하고 합하면 뭐 얘도 13조, 14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가 28조라는 얘기인데, 면적을 보면은 가덕 신공항이 6.67이고 TK 신공항이 군공항이 16.9, 민간공항이 1.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여기 대구 경북 신공항은 기부 대항형, 국비, 군공항은 국비, 그다음에 국비 민간공항, 이렇게 약간 민자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랬고, 아무튼 요거를 지난주죠, 4월 11일에 이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과 발주 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회를 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는 지금 그 설명회가 있기 전 기사고, 요거를 설명회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기사도 떴어요. 엔지니어링 데일리에서는 여기 설계비가 1%도 안 되더라,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이 문구를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자, 추진단이죠, 추진단. 가덕 신공항 건립 추진단 관계자가 설계비 선정 방식은 기존 관련 사업에 대한 비교 대상이 없어서 도로 등 다른 사업을 차용해 실비 정의 가산 방식으로 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BIM 등 자동화 방식이 추가되면 사업 대가가 낮아지게 되지만, 이게 뭔 소린가요? BIM이 자동화 툴은 아니잖아요. BIM을 넣으면 더 설계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사업 대가가 낮아지게 되지만 아직 과도기인 만큼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했다. 그러니까 설계비 많이 주려고 노력했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지금, 자동화하면은 더 떨어져,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1% 정도 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 자, 그 다음에 동서고속화, 이게 기사가 이렇게 없어졌더라고요. 잘못된 건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이거는 이제 요 기사인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가 이제 출범했다는 거죠. 민, 관, 학, 연 한 자리에 모여서 국가 역량을 결집해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보면은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주도하는 것 같아요. 16개 광역 지자체, 그죠? 철도가 안 지나가는 데는 없으니까 지자체 16개 광역 지자체 참여. 사실상 공공연구기관 요거 합해서 보면은 당연히 철도공단 들어가고, 철도공사, 그다음에 토지주 LH,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뭐 이런 데가 포함됐고, 철도기술, 도시개발, 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추진체가 출범식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계나 이런 건 철도 기술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도시개발, 그다음에 금융 이런 데가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참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이게 많이 이제 미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부지가 이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길게 돼 있고, 그래서 지하화하는데 그 필요한 그 자금을, 그 부지를 개발해서 과연 회수가 가능할 것인가, 그때 개발이 전체를 다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는 공원화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인프라를 만드는데도
써야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도로 같은 거요. 지금 도로가 단절되어 있는데 지하화를 하면 그 위 지상으로 다시 이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횡단하는 도로. 협의체가 출범했다는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리야드 킹 압둘라 항구 연결 철도 사업. 요거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아마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철도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항을 경유하는 240km의 철도 노선인 얀부 제다링크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고 10억 달러, 뭐 1조 정도 되는 거죠. 아무튼 이와 함께 뭐 항구와 뭐 그런 인프라를 만들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연관이 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벌써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각 경쟁력과 기술력을 내세워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무튼 뭐 해외 프로젝트들은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 측면에서는 뭐 한국이 당연히 중국이나 뭐 터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도 나왔지만 아까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데 사실상 뭐 기술력만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요. 발전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은 이제 글로벌 곡지입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이제 홍수 얘기인데, 러시아 남부에 댐이 붕괴돼서 대형 홍수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1만 채 주택이 침수됐다. 그래서 해당 주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고, 우랄강 댐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기후 변화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악의 홍수가 카자흐스탄 일부와 우랄 산맥 인근 시베리아까지 강타했는데, 그러니까 우랄강 수위가 밤새 28cm 상승했다. 더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죠.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자, 그런데 검찰은 2014년 건설된 댐이 유지 관리 부실로 무너졌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2014년이면 10년밖에 안 된 댐인데 유지 관리 부실로 무너졌다? 좀 애매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인프라 시설은 상당히 그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했을 것 같은데, 러시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설계 수위보다 높게 왔느냐, 아니면 설계 수위보다 낮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댐이 붕괴됐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자, 두 번째는 러시아, 이것도 러시아 얘기네요. 러시아 오버패스가 붕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여기 사진을 보면 아마도 이게 그 철도를 횡단하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있고, 그죠? 이쪽에 지금 걷어가 이렇게 아이언 걷어 같죠? 한 4개 정도. 그리고 여기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여기 있고. 아마 이게 교각일 것 같아요. 교각이 있고, 저쪽 교각에 건너가는데 여기가, 이 부분들이 이제 철로로 투출을 한 것 같죠. 그죠? 붕괴되면서. 그렇죠. 레일웨이 트랙 위로 붕괴됐는데, 한 사람이 사망했네요. 그죠? 뭐 보도교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오, 이 진입하는 순간에 얘가 붕괴가 됐네요. 여기 커핑에서 낙교가 됐네요. 커핑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커핑이 그냥 지지하고 있던 커핑 부분이, 말하자면 우리가 코벨 설계를 하죠, 코벨 설계.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쪽 교량은 좀 이렇게 현고가 낮고, 이쪽 교량 현고가 이렇게 높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설계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까 지금 보면은. 근데 사진에서는 지금 그 비디오에서는 여기가 부러졌어요. 얘가 낙교를 해버린 거죠. 이 걷어가 이렇게 파괴되고 이런 건 아니고, 걷어가 이렇게 파괴돼 갖고
동광 나고 이런 건 아니고 여기가 코벨 설계. 야, 이거 그야말로 우리가 설계할 때 코벨 설계 하잖아요. 여기 철근 얼마큼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뭔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코벨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껍게 하죠. 이렇게 엄청 두껍게. 그 다음에 여기다 기둥을 올린다든가 이제 코핑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코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코핑을 이렇게 두껍게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기둥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부러지려면 이렇게 폭이 넓으면 얘가 부러질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이제 여기가 저 같았으면 설계를 이렇게 한 2배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얇은 거죠. 너무 얇은 부분, 너무 얇아서 안타까운 사고네요. 그러니까 저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볼티모어 교량 약간 Q&A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내용이 꽤 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내용이 꽤 긴데 이게 지금 3월 26일 날 붕괴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많은 토목 기술자들은 붕괴로 인해 아쇼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쇼토죠. 아쇼토 표준이 아마 변경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떤 표준이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헤이스팅스라는 분이 존슨 헤이스팅스, 델라웨어 교통국의 교량 및 구조 책임자 및 교량 및 구조에 관한 아쇼토 위원회 부회장이네요.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 그래서 기준이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현재로서는 특정한 것을 구상하기 어렵다. 원래 선박 충돌 하중이 있었는데 설계 기준의 개정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얘기는 안 한 것 같고요. 아직도 설계 기준은 잘 돼 있었고 그걸 안 지킨 게 문제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 그 다음에 1977년 키브리지가 문을 열었을 때 팬더가 존재했지만 아직 표준이 아니었다는 얘기고, 3년 후 그쵸, 그 3년 후 선샤인 스카이웨이 브릿지 그 붕괴 사고가 되게 유명한 사고거든요. 90년대가 되어서야 아쇼토가 선박 충돌령에 저항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여기도 나오는 문제인데 아무튼 90년대 그런 표준이 나왔는데 기존의 그 키브리지가 그거를 개조를 했었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상 이 에스팅스 이분은 그 질문은 교량 소유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조건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것을 맞게 개정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교량 소유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교량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계 당시와 다르게 설계 기준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통항하는 선박의 규모가 바뀌었을 때 그것을 재검토를 한다? 쉽지 않죠. 그죠? 설계 당시에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하지만 운행할 때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었는지 또는 배가 더 큰 배가 다니는 건지 이런 것들은 검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네요. 한국에서도 설계 기준이 바뀐 거를 또 다시 반영을 해서 다시 그거에 맞춰서 할 건지 좀 애매하거든요. 그 다음에 통항 선박이 더 커졌는지 계속 조사를 한다? 그건 또 다른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됐을 수도, 우리나라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음은 이제 핫 클립입니다. 건설다방인데 이게 시즌 1이 끝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시즌 1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국내 건설 기술인들이 뽑은 레전드 건설물
모아봤다. 건설물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마도 뭐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건축과 토목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뭐. 그래서 지금까지 김가영 아나운서가 이제 시즌 2에도 김가영 아나운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체로 소개를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 TV죠.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데일리에서 운영하는 그런 채널인데 여기에서는 세계 최대 섬 필리핀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그래갖고 필리핀이 뭐 다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까 일로일로, 기마라스, 바콜로드 이렇게 연결되는 교량을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고 앞으로 필리핀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우리나라 설계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이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올린 영상인데 토목 전공 후보들 개표 결과 요거 지난주에 올렸었죠. 그래서 왜 예전에 지난번에는 건설기술협회에서 3명의 그 후보, 그러니까 비례대표죠. 각 정당에 추천을 했는데 사실상 한 명도 그 후보가 된 적은 없고요. 비례대표 후보가 된 적은 없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당선된 사람도 없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실제로 건설인 중에서 이제 토목 전공한 후보들이 11명이 출마해서 7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간 토목 소식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